이정화는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세 아들을 홀로 키워냈다. 남편과 사별 후 그녀는 아들들만을 위해 살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과외를 하며 정년퇴직 후 받은 퇴직금으로 작은 카페 정환의 쉼터를 열었다. 큰 꿈은 없었다. 그저 아들들이 가끔 찾아와 함께 커피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소박한 바람이었다. 카페는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고 정화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에서 여유를 느꼈다. 하지만 아들들의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다. 결혼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어머니는 점점 뒷전이 되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보기 힘들어졌다. 그래도 정화는 아들들을 탓하지 않았다. 다들 살기 바쁘겠지.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 카페 문에 달린 종이 딸랑거리며 손님이 들어왔다. 정화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다. 키 큰 남자가 젖은 우산을 털고 있었는데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준호야. 엄마, 안녕하세요. 큰아들 준호였다. 6개월 만이었다. 정화는 급히 앞치마를 벗으며 달려갔다. 어머, 왜 이렇게 홀쭉해졌어? 많이 바빴구나.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어딘지 어두웠다. 예전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정화는 정성스럽게 원두를 갈아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렸다. 준호가 좋아하던 방식 그대로. 컵을 건네며 자리에 앉은 정화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눈가에 주름이 늘었고 턱수염도 깔끔하지 못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회사는? 준호는 커피잔을 돌리며 한참을 망설였다. 사실 회사 그만뒀어요. 뭐? 정화의 눈이 커졌다. 갑자기 왜? 큰 기회가 생겼거든요. 친구랑 같이 IT 사업을 시작하려고요. 요즘 그쪽이 대세잖아요. 정화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이라니. 너무 위험하지 않니? 가정도 있는데. 엄마, 요즘은 달라요. 안전한 직장이란 게 없어요. 오히려 사업이 더 안전할 수도 있고요. 준호는 갑자기 정화의 손을 잡았다. 엄마, 사실 부탁할 일이 있어요. 그 순간 정화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된 기운을 느꼈다. 무슨 부탁? 카페 명의만 잠깐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업자금 대출 받으려면 담보가 필요한데 개인 신용으론 한계가 있어서요. 정화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준호야, 이 카페는. 엄마, 정말 잠깐만이에요. 6개월 아니 3개월만 버텨주세요. 제가 정말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른 방법은 정말 없니? 엄마,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거고 성공하면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날 저녁 정화는 카페를 닫고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창 밖으로 비가 더 세게 내렸고 네온사인이 젖은 유리창에 번져 보였다. 카페는 그녀의 전부였다. 35년 교직생활 퇴직금으로 마련한 유일한 안식처였다. 이틀 후 둘째 현호가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다. 엄마, 형 얘기 들었어요. 현호야, 너도. 엄마, 저는 은행에서 일하잖아요. 대출 관련해서 잘 알거든요. 형이 말한 게 맞아요. 요즘 개인 사업자들 다 그렇게 시작해요. 현호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다. 여기 보세요. 형 사업 계획서예요. 정말 탄탄해요.
이 정도면 성공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정말? 네, 엄마.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도 들 수 있어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제가 알아봤거든요. 현우의 말에 정화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은행 직원인 둘째가 보증한다며 막내 민호까지 아내와 함께 찾아왔다. 엄마, 형들 얘기 들었어요. 저희도 찬성이에요. 수진이까지. 며느리 수진이 정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시작해요. 부모님이 발판이 되어 주시는 거죠.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러셨거든요. 그날 밤 세 아들이 모두 모여 정화를 둘러쌌다. 오랜만에 보는 화목한 가족 모습이었다. 준호는 사업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고 현호는 법적 절차를 안내했으며 민호는 성공 후 계획을 이야기했다. 엄마, 성공하면 진짜 효도 제대로 해드릴게요. 더 큰 카페도 차려드릴게요. 정화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너희가 그렇게 확신한다며. 다음 날 준호가 가져온 서류에 정화는 조심스럽게 도장을 찍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해졌지만 아들들은 환하게 웃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후회 안 하시게 할게요. 첫 달은 괜찮았다. 준호는 종종 안부 전화를 했고 사업 근황도 알려줬다. 두 달째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정화가 전화하면 바빠서요, 엄마. 나중에 연락드릴게요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다. 세 달째 어느 날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다. 발신인은 은행 법무팀이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정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빨간 글씨로 적힌 채무불이행, 담보권 실행, 강제 집행이라는 단어들이 눈에 파고들었다. 손이 덜덜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급히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준호야? 준호야, 엄마야. 은행에서 무슨 편지가 왔는데. 한참의 침묵 후 지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이게 대체 뭐야? 사업이 망했어요. 투자금도 다 날렸고 은행 대출도 못 갚겠어요. 정화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그럼 카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됐어요. 준호야, 제발. 다른 방법은 없니? 엄마가 뭘 팔아서라도. 엄마, 금액이 너무 커요. 4억이에요. 저도 파산 직전이고 현호 형도 도울 수 없다고 하고. 전화가 끊겼다. 정화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카페 바닥에 털썩 앉았다. 교직 생활의 마지막 보상이자 노후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카페가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은행 담당자가 카페를 찾아왔다. 정중하지만 냉정한 목소리였다. 이정화 고객님이시죠? 담보물건 현황 점검차 왔습니다. 저는 그냥 도장만 찍은 거고요. 실제로는 제 아들이. 담당자는 카페 곳곳을 사진 찍으며 설명했다. 한 달 후 1차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 전에 채무를 변제하시거나 아니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정화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실 수 없나요? 죄송합니다.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담당자가 떠난 후 정화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아들들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사진 속 아들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대학 졸업식, 취업 축하 모임, 결혼식. 모든 순간을 이 카페에서 축하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현우와 민호에게도 연락했지만 반응은 차가웠다. 엄마, 저희도 집 대출이 있어서 도와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엄마, 아이들 교육비에 생활비까지 정말 여유가 없어요. 한 달 후 경매일. 정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에 갔다. 경매장에는 부동산 관계자들만 가득했고 그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카페는 시세의 절반 가격에 낙찰되었다. 다음 주까지 명도를 완료해 주세요. 집행관의 차가운 말에 정화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카페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의자에 앉아 하나하나 추억을 되새기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엄마가 갈 곳이. 엄마, 죄송해요. 저희도 지금 상황이. 일단 고시원이라도 구해드릴게요. 고시원. 그 단어에 정화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평생 남을 가르치고 정성을 다해 살아온 자신이 고시원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사 날 35년간 모은 추억들을 작은 박스 2개에 담았다. 커피 머신과 몇 권의 책, 그리고 아들들 어릴 적 사진이 전부였다. 택시에서 내려 고시원 입구를 바라보는 순간 정화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깨달았다. 카페에서 가져온 것은 오래된 커피 머신 하나와 몇 권의 책이 전부였다. 벽이 얇아 옆방 소음이 그대로 들렸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들들은 이사 후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다. 정화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끓여 먹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옆방에서 젊은 남자가 이사를 왔다. 복도에서 마주친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 저는 태민이라고 해요. 태민은 26살로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해 온라인 반찬 가게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금도 요리 경험도 부족한 상태였다. 어느 날 복도에서 정화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를 맡고 말을 걸었다. 이모님, 된장찌개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요. 비법이 있으세요? 별거 아니야. 그냥 오래 혼자 살다 보니 늘었지.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태민은 정화의 요리 솜씨와 세심함을 금세 알아차렸다. 반찬 하나도 정성스럽게 만들고 재료 보관까지 체계적으로 하는 모습에서 타고난 요리사의 자질을 봤다. 이모님, 제가 온라인 반찬 가게를 하려는데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요리랑 포장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화는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할 일 없는 일상에 지쳐있던 터라 태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급여는 못 드려도. 괜찮아요. 그냥 할 일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첫 주문이 들어온 날, 정화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다. 35년간 아들들 도시락을 싸던 그 손으로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었다. 무말랭이, 콩나물 무침, 시금치 나물, 멸치볶음.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든 반찬들을 예쁘게 포장했다. 첫 고객의 후기가 올라왔다. 정말 우리 엄마 손맛이에요. 짠맛, 단맛 모든 게 완벽해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다. 일주일 후 태민이 흥분해서 달려왔다. 이모님, 대박 났어요. 유튜버가 우리 반찬 리뷰했는데 조회수가 50만이에요. 컴퓨터 화면에는 할머니표 집밥 반찬 솔직 리뷰라는 제목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유명 먹방 유튜버가 정화의 반찬을 먹으며 이거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라며 감탄하고 있었다. 댓글창은 난리였다. 어디서 파는 거예요? 링크 주세요. 진짜 할머니가 하신 것 같아요. 하룻밤 사이에 주문이 200건이 넘게 들어왔다. 정화와 태민은 밤새 포장을 했다. 다음 날 태민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CJ 콘텐츠 사업부 김 과장입니다. 혹시 엄마 손맛 운영하시는 분 맞으시죠? 정화는 태민 옆에서 놀란 눈으로 통화를 들었다. 저희가 새로 런칭하는 전국 맛집 배달 프로그램에 출연 제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시청자 반응이 너무 좋아서 PD님이 직접 연락하라고 하셨거든요. TV 출연. 정화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그리고 저희 온라인 마트에서도 입점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전국 배송도 가능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통화가 끝난 후 태민은 정화를 붙잡고 소리쳤다. 이모님,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CJ에서 연락 왔다는 건. 그날 오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손맛 관련해서 5억 투자로 전국 프랜차이즈 확장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화는 어리둥절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원룸에서 라면 끓여 먹던 자신이 갑자기 투자받을 사업가가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태민이 정식 계약서를 들고 왔다. 이모님, 이제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해야 해요. 그런데 이모님 없으면 이 사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회사 지분 50% 드릴게요. 동등한 파트너로 함께 해주세요. 50%? 그게 무슨... 이모님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진짜 손맛이거든요. 6개월 후 엄마 손맛은 전국 50개 가맹점을 거느린 회사가 되었다. TV에도 3번이나 출연했고 정화는 국민 엄마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1년 후 정화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30평 아파트로 이사했다. 베란다에는 화분이 가득했고 넓은 주방에서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었다. 이모님, 이제 직접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좋아. 내 손으로 만드는 게 가장 마음 편해. 어느 날 정화의 통장 잔고를 확인한 태민이 깜짝 놀랐다. 이모님, 지금 자산이 15억이 넘어요. 이제 완전히 부자세요. 하지만 정화에게 더 큰 의미는 돈이 아니었다.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신의 손으로 일궈낸 성공이라는 것이 더 소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민이라는 진짜 가족을 얻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와 함께 기뻐했다. 이모님이 저한테는 진짜 어머니예요. 그 말에 정화는 눈물이 났다. 핏줄보다 더 진한 정이 이런 것인가 싶었다. 어느 봄날 오후 정화는 넓은 거실에서 태민과 함께 새로운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얼굴들을 본 순간 정화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10년 만에 나타난 새 아들이었다. 준호, 현호, 민호.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다. 엄마, 저희예요. 정화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태민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이모님 누구세요? 내 아들들이야. 문을 열자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아들들이 서 있었다. 준호는 머리가 반쯤 벗겨져 있었고 현호는 값싼 옷을 입고 있었으며 민호는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거실로 들어온 아들들은 집안 분위기에 압도되었다. 정화는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았다. 예전의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앉아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TV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현호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엄마를 언제? 카페를 빼앗을 때? 아니면 고시원으로 쫓아낼 때? 아들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화는 일어나서 서재로 갔다가 폴더를 들고 왔다. 이거 알아? 너희가 엄마 내쫓은 후에 엄마가 뭘 했는지 기록이야. 폴더를 펼치자 신문기사, 방송 캡처, 계약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63세 할머니 온라인 창업으로 대박. 고시원에서 억대 부자 된 기적의 여성. 다 엄마 얘기야. 그래, 너희가 버린 엄마가 스스로 일어섰어. 정화는 태민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제 태민이가 진짜 내 아들이야.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너희는 뭐 했지? 현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울지 마. 이제 와서 눈물로 해결되니? 민호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준호와 현호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정화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자세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과거가 바뀌니? 태민이 조용히 말했다. 이모님, 저는 밖에 나가 있을게요. 아니야. 넌 여기 있어. 너도 들어야 할 얘기야. 정화는 다시 아들들을 바라봤다. 너희가 왜 왔는지 뻔해. 엄마가 돈 좀 벌었다니까 빌려달라고 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정말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10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너희가 갑자기 왜? 준호가 고백했다. 사업 다 망했어요. 집도 날렸고 아내도 떠났어요. 현호는 은행에서 잘렸고 민호는 이혼했어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정화는 비웃었다. 그래서 엄마 생각났구나. 돈 많은 엄마 말이지? 엄마, 현호가 울먹였다. 너희 알아? 엄마가 고시원에서 라면 먹으면서 너희 걱정했던 거. 혹시 아플까봐, 돈은 모자라지 않을까봐. 너희는 엄마가 죽든 말든 상관없었지? 아들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정화는 또 다른 서류를 가져왔다. 너희가 엄마 버린 후에 엄마가 변호사 통해서 조사한 거야. 서류에는 준호의 사업 실패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었다. 도박빚, 허위 사업 계획서, 사기 전과까지. 준호야, 너 엄마 카페로 도박 빚 갚았지? 사업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고. 정화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다. 너희 셋이 작정하고 엄마를 속인 거야. 그냥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었던 거지. 태민이 경악한 표정으로 아들들을 바라봤다. 태민아, 봤지? 이게 내가 평생 키운 아들들이야. 핏줄이 뭐 그리 대단한지 알겠지? 그 순간 준호가 정화의 발밑에 완전히 엎드렸다. 엄마 죽을 죄를 지었어요. 짐승만도 못한 일을 했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화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지금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솔직히 말해봐. 너희 지금 얼마나 빚이 있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8억 정도요. 현호는? 3억, 민호는? 2억. 정화는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다. 13억이구나. 그래서 엄마 자산 15억 보고 온 거야. 아들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완전히 들켜버린 것이다.
정화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다가 수표책을 들고 왔다. 아들들의 눈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다. 엄마가 13억 줄게. 아들들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정화는 수표에 금액을 적기 시작했다. 하지만 받는 사람 란에는 뜻밖의 이름들을 적었다. 준호 와이프 김미영 앞으로 3억. 현호 아들 이현수 앞으로 2억. 민호 딸 이수정 앞으로 2억. 엄마, 이게 너희 가족들한테 직접 줄 거야. 너희가 또 도박하거나 사기칠까봐. 엄마, 이제 됐지? 너희 빚 다 갚아줬어. 정화는 수표들을 테이블에 던지며 말했다.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다시는 엄마한테 손 벌리지 마. 그리고 다시는 엄마 앞에 나타나지도 마. 아들들이 울며 매달렸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정화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도 너희는 내가 낳은 자식들이야. 아들들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너희를 용서한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정화는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첫째, 다시는 엄마한테 손 벌리지 마라. 둘째, 1년에 한 번 추석에만 안부 인사하러 와라. 셋째, 태민이를 너희 형으로 인정해라. 태민이 깜짝 놀라며 정화를 바라봤다. 태민아, 너 괜찮지? 이 못난 동생들 형이 되어줄 수 있어? 태민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영광입니다, 이모님. 정화는 아들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희가 엄마를 버렸을 때 엄마는 정말 죽고 싶었어. 하지만 태민이 덕분에 다시 살아났지. 이제 엄마는 행복해. 너희 없이도 충분히.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정말 저희를 용서는 한다.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생각은 하지 마라.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이 있거든. 해가 질 무렵 아들들이 수표를 들고 일어났다. 나가면서 준호가 돌아보며 말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대단하세요. 문이 닫힌 후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정화는 베란다로 나가 석양을 바라보며 웃었다. 응, 괜찮아. 아니, 정말 시원해. 13억이나 주셨는데 돈은 또 벌면 되잖아. 근데 그 애들 표정 봤어? 엄마가 이렇게 당당할 줄 몰랐겠지. 정화는 태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태민아, 고마워. 너 덕분에 엄마가 진짜 엄마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어. 그날 밤 정화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구나. 복수는 달콤했고 용서는 후련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뿌듯했다. 별빛이 창문으로 스며들던 그 밤, 정화는 평생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